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사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사원입니다. 지난 4일 공식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외교 대비 무대를 갖게 됐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G7 일정 중에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여부인데요. 양국 정상은 지난 6일에 전화통화를 나누면서 관세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자는 데 공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측의 공식적인 발표가 없어서 한국을 무시하거나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외교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카자흐스탄 소식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카자흐스탄은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관리하면서 무분별한 이민을 제한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골드 비자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외국인들의 투자 유치에도 적극 나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6월 10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군 당국이 로스앤젤레스 이민 단속 반대 시위에 해병대를 투입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군 북부사령부는 2개 대대 약 700명의 해병대원을 LA 지역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LA에서는 지난 6일 이민 세관 단속국의 상업지역 기습 단속 및 대규모 체포를 계기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강경 단속에 저항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시위 진압에 주 방위군 2,000명을 투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현지 시각으로 9일 영국 런던에서 고위급 무역회담을 갖고 양국 간 무역 전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수출 통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히토류의 대미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등 기술 수출 통제를 일부 해제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잘하고 있지만 중국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6시간 넘게 대화를 이어간 양국 대표단은 10일 오전 10시 런던에서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은 미국의 구호단체 가자 인도주의 재단 GHF가 가자 지구에서 운영하는 배급소가 또다시 파행을 겪었습니다. GHF는 현지 시각으로 9일 가자 지구에서 배급소 3곳을 열었습니다만 군중의 혼란을 인해서 이 중에 한 곳을 문을 닫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구호품을 탈취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UN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등 국제기구를 배제하고 GHF를 통해서 구호 물자를 배급하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주민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는 논란 등으로 운영이 여러 차례 중단됐습니다. 콜롬비아 야당 상원의원을 암살하려고 한 저격범은 10대 미성년자이며 미국에서 밀반 위반 총기를 범행에 이용했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콜롬비아 경찰청장은 암살 미수와 불법 무기 소지 및 사용 등 혐의로 조사 중인 용의자가 14살이며 마약 밀배법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사주를 받고 피해자에게 총격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7일 수도 보고타 시내에서 연설을 하다 총격을 받은 미겔 우리베 투르바이 상원의원은 병원에서 대수술을 받았습니다만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진보와 보수의 격전지. 네. 그 키워드만 보시면 뭐 지금 선거철인가? 라고 네. 싶으실 텐데요. 지금 LA가 미국의 진보와 보수가 격전하는 그런 장소가 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LA 시위 책임에 대해서 게빈 뉴섬 주지사를 책임을 물어서 체포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밝혔고요. 네. 그러자 민주당 잠룡이었던 게빈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제소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번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 진화를 위해서 주 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이제 법에 위반된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 밝혔는데요. 네. 뉴섬 주지사가 시위가 격화한 상황에서 정확히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상황이고 사태를 격화시키고 또 불법적으로 주 방위군을 연방 차원에서 동원시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방위군에 대한 통제 권한이 국가적 반란과 같은 중대한 사항일 경우 제외하고는 주지사에게 있는 데는 있거든요. 근데 주지사인 자신 요청이 없었는데도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주 방위군을 동원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지사는 만약 캘리포니아 주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은 다른 주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뉴섬 주지사의 체포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문제 총괄 담당자인 톰 호먼이 불법 이민 단속 방해하는 뉴섬 주지사 그리고 카렌 베스 LA 시장을 체포할 수 있다라고 경고한 데 대해서 자신이 톰 호먼이라도 그렇게 했을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또한 SNS에 캘리포니아에서 폭력적이고 선동된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서 주 방위군을 파견한 것은 훌륭한 결정이었다고 말했고요. 그렇지 않았다면은 LA가 완전히 파괴됐을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사태 개입 전까지 시위가 평화적이었다고 주장한 뉴섬 주지사 얘기는 거짓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사람이 격돌하는데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인 승부수를 띄우는 거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의 차기 잠룡은 이제 거기에 대한 대항으로 맞서면서 민주공화 간의 충돌이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LA 사태에서 정치적 기회를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차기 잠룡 중 하나인 뉴섬 주지사는 최대 민주당 우세 지역인 캘리포니아에서 자신의 핵심 국정 과제인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문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통해서 자신의 어젠다를 정말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것을 지지자들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가 불법 이민자 추방인데요. 여기서 근데 LA에서 만약에 물러난다 그러면은 강경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정적 승부수를 띄운 거란 해석입니다. 자신의 국정 어젠다를 지속 추진한 동료를 가지고 확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보수 지층을 결집시킨 한편 민주당의 아성인 LA 지역에서 자신의 어떤 그 치적을 좀 올려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뉴섬 주지사 마찬가지인데요. 작년 대선 이후에 민주당이 반 트럼프 여론을 규합하는데 실패하면서 사실 민주당 세력이 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일을 통해서 민주당 내에서 반 트럼프 저항 상징을 한번 잡아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분석을 했습니다. 네, 로스앤젤레스에서 좀 갈등이 또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내 주머니는 안 되지만 남의 주머니는 괜찮다. 네. 어떤 얘기인가요? 일본 집권 자민당이 다음 달 참여연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면서 그와 동시에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외국인에 대해서 줬었던 소비세 면세를 폐지하고 출국세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 돈은 아깝지만 남의 돈은 괜찮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네. 다만 소비세 면세를 폐지하게 되면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실행하기가 어렵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일본의 니혼기자 신문은 아소다로 자민당 최고 고문이 지난달 말에 당내 공보 모임에서 외국인 대상 소비세 면세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에서 5,000엔 그러니까 47,000원 정도 이상 물건을 네. 구입하면은 10% 돌려줍니다. 네. 그러니까 가서 여행도 하고 물건도 싸게 사고 그래서 많이 가는 건데요. 그렇죠. 이걸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세 면세 폐지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관광 수요가 이렇게 회복되는 와중에 면세 제도를 건드리면 외국인 소비가 줄어들 거다라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당장 하기가 힘들 거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또 소매업계 반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2020년에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이 외국인 부가세 환급 제도를 폐지한 다음에 고급 브랜드 매장에서 매출이 줄었다는 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민당 세대조사회 관계자는 외국인이 오지 않게 되면은 모두가 당황스럽지 않겠냐라고 말하면서 면세 제도는 최근에 개정된 만큼 단기간 내에 다시 고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출국세 인상안은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네. 자민당 소속의 요시카와 참여는 일본 출국세가 다른 나라보다 너무 낮다라고 말하면서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적절한 대가를 받는 것은 납세자의 의무라면서 출국세 인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9년부터 국제선 탑승 계획에 1인당 1,000엔 우론으로 9,400원 정도 출국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우론으로 3만 원이 넘고요. 호주는 6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천공항기 중 1인당 10,000원 정도 출국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뭐 일본 측에서는 이게 좀 자기는 너무 낮다라고 말하면서 올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실컷 울고 싶어서. 네. 혹시 진행자분은 속상할 때 막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좀 막 혼자서 뭔가 좀 이렇게 분노를 포출을 예, 시킬 때. 눈물이 좀 없는 편이어서 저는 잠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거든요. 다시 리셋하는 느낌으로. 네. 저는 잠을 자거나 네. 운전하는 도중에 소리를 지릅니다. 음악을 좋은 틀어놓고. 방법이네요. 네. 네. 왜냐면 그 혼자 움직일 때니까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중국에서는 취업난 때문에 우울한 청년들이 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네. 공동묘지에 가서 펑펑 운다고 합니다. 아. 네. 전체 실업률은 5%지만 청년 네. 실업률은 15%까지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높긴 높네요. 네. 그래서 울어도 별 문제가 없는 장소를 찾아가서 실컷 우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남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울 수 있는 곳을 SNS에서 지금 공유가 되면서 네. 공동묘지, 네. 정신병원 이런 곳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젊은이들이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크게 울어도 누구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마음 놓고 진짜 속 시원하게 울 수 있다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동묘지도 비슷합니다. 사실 이제 뭐 돌아가신 분들 있으니까 너무 슬프니까 울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대성통곡을 하더라도 부모님이 최근에 돌아가셨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울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 최대 공항인 상하이 푸둥공항도 울기 좋은 장소라고 공유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이제 환승하는 고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다음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다고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구석에 짱 박혀가지고 울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금성 북동쪽에 있는 포탑도 굉장히 울기 좋은 장소라고 하는데 네. 여기가 이제 해질녘에 일몰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고요. 근데 왜 사람들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면 이렇게 눈물이 뚜루루 나기도 하죠. 네, 해요. 맞아요. 네, 네. 대성통곡 안 되겠지만 어쨌든 눈물을 뚜루룩 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소를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요. 또 실제로 울음의 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우는 행사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베이징의 실리콘밸리에 불리는 시얼치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울기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좀 시원하게 운다고 하는데요. 네. 어쨌든 요즘 트렌드가 소셜 미디어에서 울기 좋은 장소가 공유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장소를 올린다고 합니다. 울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할 만큼 지금 힘들다는 거라서 그렇죠. 좀 짠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사회생활 하면은 네. 감정을 노출하기가 쉽지가 그렇죠. 않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게 좀 쌓일 수가 있고 근데 회사 들어가기 전에도 뭐 일자리 못 구하니까 더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시원하게 한번 오시고 그렇죠. 좀 심기일전에서 좋은 소식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키워드 우주로 간 골드러시. 네. 최근에 국제학술지 행성 및 우주과학에 달 분화구에 엄청난 백금이 매장돼 있다는 오. 논문이 실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캐로 우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캐나다 연구자인 자이언스 체나만갈림 천체 물리학 박사와 그 연구팀이 달 표면을 조사해서 달에 지름이 960m 이상의 분화구가 무려 130만 개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중에서 6,500개의 팔라듐, 이리듐 같은 굉장히 귀중한 광석과 함께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백금이 대거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연구진이 밝혔습니다. 우리
보석 살 때도 그냥 금보다 백금이 좀 더 비싸거든요. 예. 네, 그래서 연구진들은 귀금속이 이렇게 종종 달 내부 깊숙한 곳에 발견이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달 표면과 충돌하는 소행성들이 이런 귀금속을 달에 남겼을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체나만갈란 박사는요, 달에는 광석을 함유한 소행성 잔해가 있는 크레이터가 우리가 접근 가능한 광석 소행성보다 훨씬 더 많다라면서 소행성까지 가는 것보다 달에 가서 이런 백금을 캐는 것이 훨씬 더 쉬울 수가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네. 그래서 백금과 같은 귀금속 가치가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조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연구팀이 밝혔습니다. 이 소행성 채굴은 푸시케 같은 금속 소행성이 미제 광물로 가득 차 있다고 이렇게 알려지면서 과학자들이 거기 가서 우리가 뭔가 광석을 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네. 지구에서 소행성까지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예. 탐사가 어렵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구에서 달까지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쉬운 대안이 될 수가 있고 달에서 지구까지 38만 킬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접근성 때문에 우주 탐사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수조 달러의 백금을 확보할 수 있다면은 달에 갈 만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 박사는 달이나 소행성의 우주 자원을 만약에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면은 민간 기업들이 태양계 탐사에 투자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백금을 네. 채굴을 한다. 제가 가요. 네, 가요. 제가 가서 저 한국 사람이잖아요. 제 거가 되는 거 맞나요? 뭐 그건- 소유권 이런 거 뭐 정해져 네. 있는 뭐 법적 규제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1967년에 우주조약이 체결이 됐는데요. 네. 그 어떤 국가도 우주 천체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네. 우주에서 채취된 자원의 소유권은 그래서 명확한 규정이 아직까지 아직은 마련되지 없군요. 없습니다. 네, 네. 아마 이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그러게요.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네, 그래서 네. 전문가들은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들이 허점을 차단해서 자원 채굴에 대해서 허가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미국이 우주 조약을 보완하고 달 탐사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서 네. 2020년에 아르테미스 협정을 제시하고 참여국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 같은 국가들은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효력이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달 표면의 채굴을 둘러싸고 경쟁이 시작되고 있고 또 달 표면에 정말 백금 같은 귀중한 자산이 매장이 돼 있다면은 미국과 중국이 지구에서뿐만 아니라 지구 밖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 있을 거라고 외신들이 전망했습니다. 네. 백금이 네. 발푼하고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공공질서 위협하는 산책. 네, 영국의 BBC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란 당국이 개를 차량에 태우는 것을 금지하는 등 반려견 산책 금지 조치를 이스판, 케르만 등 주요 도시 포함해서 최소 18개 도시로 확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 개 산책 금지령이 내려진 서부한 도시에서는요. 개 산책 때문에 공공질서와 건강, 안전이 위협받는다라고 검찰총장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네. 이 사실은 2019년부터 수도 테헤란에서 처음으로 시행이 됐다고 해요. 이 개 산책 금지가. 개를 산책시키던 주인이 체포되거나 압수당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하지만 단속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좀 왔다 갔다 했었다고 합니다. 또 단속이 심한 일부 지역은 주로 밤에 주인들이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란에서는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개를 불결한 동물로 간주하고 이게 서구 문화의 산물이다라고 생각해서 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2010년에 이란 정부가 반려동물 및 관련 제품 광고를 금지시켰고요. 2014년에 개 산책을 시키다가 적발될 경우 벌금과 태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가 됐는데 최종적으로는 통과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란 최고 주자인 하메네이는요. 2017년에 개를 목축, 사냥, 보안의 목적이 아니란 다른 이유로 키우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다라고 말을 했었고 이란 국회의원 75명이 2021년에 개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것을 이란과 이슬람 삶의 방식을 점진적으로 바꾸는 파괴적인 사회 문제다 이렇게 진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젊은 층들은 워낙 좀 개방적이기 때문에 네. 이란 정권의 이런 억압적인 체제에 조용한 반항의 의미로 반려견을 많이 키운다고 합니다. 네. 강아지들이 산책해야 될 텐데요. 운동을 좀 해야 그렇죠. 돼서. 그렇군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군계 일학을 찾아라. 네.
일본에서 한 마리에 최고 우리 돈으로 20억 원이 넘는 그런 고급 관상어인 니시키고이, 이게 이제 비단 잉어를 일본어로 니시키고이라고 말한다고요. 이게 네. 주택가 하천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도토리현 요나고시 주택가에 흐르는 하천에서 니시키고이 한 마리가 유유히 헤엄치는 모습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네.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해 봤더니 하가시야마 공원 인근 다리 아래로 강물이 흐르는데 흰색 바탕에 지느러미가 오렌지색인 니시키고이가 홀로 유유히 헤엄을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2021년에도 이 비단 잉어가 발견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영상을 보면 무늬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 개체와 지금 개체가 서로 다른 거라고 거죠. 합니다. 그래서 니시키고이는요, 일반 잉어를 품종 개량을 해서 만든 관상어인데 200년 전 에이도 시대부터 관상어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네. 원래 식용으로 기르던 잉어를 이제 갑자기 이제 돌연변이가 나타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 하는데요. 네. 원래 자연한테는 이 비단 잉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전문가 얘기는 만약에 일반 잉어와 니시키고이 이 사이에 새끼가 태어나면은 이렇게 화려한 색깔을 가진 개체가 태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헤엄치는 보석, 헤엄치는 예술품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부호들이 수집하기를 좋아하면서 가격이 점점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한 마리에 2억엔 돈으로 18억 원 이상의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경매에서는요, 니시키고이 이 비단잉어 한 마리가 우리 돈으로 21억 6천만 원의 중국인 부호에게 낙찰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잡으러 갈까요? 그러니까요. 잡아도 되나요? 근데 평생 세 번의 기회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네, 뭐 살다 보면은 세 번의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캐나다 남성이 이 세 번의 기회가 단 9개월 만에 다 한꺼번에 찾았습니다. 네. 뭐냐면 복권이 3번이나 당첨이 된 건데요. 와. 250만 달러를 손에 쥐었다고 합니다. 네. 캐나다 환율 찾아봤더니 이제 1,000원꼴이니까 이게 한 24억 정도 돈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한 번 당첨이 됐고요. 그리고 같은 해 11월 달에 또 당첨이 됐고,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또 당첨이 됐습니다. 한 번 더 어렵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잭팟, 그러니까 1등에 당첨될 확률이 네. 3,329만 4,800분의 1. 어쨌든 굉장히 낮다. 뭐 보통 뭐 그러니까요. 벼락 맞을 확률보다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어쨌든 당첨이 됐고, 그런데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신이시여, 제가 로또에 당첨될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면 신이 한 말이 있습니다. 로또부터 사고 얘기해. 근데 이분이 진짜 이름이 네. 썩힌 씨인데요. 네. 정말 매일매일 복권, 로또를 샀다고요. 그래서 이거 사는 거 굉장히 즐겁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당첨이 됐지만 앞으로도 계속 사겠다라고 말하면서 예. 그 전에 암에 걸렸었다고 해요. 은퇴됐기 때문에 지금 모든 일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당첨금 중에서 일부는 아내와 함께 하와이 여행 다녔고요. 이번에도 또다시 여행을 한 번 더 간다고 하는데요. 네. 확률 낮은 거 물론 나도 알지만 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분에게 몇 번의 행운이 더 남아있을지 그러니까요. 궁금합니다. 네. 매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원의 오늘 세계는 일부 마무리하고요.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제이슨 브라즈와 콜비 칼레이가 함께 부른 럭키 듣겠습니다. Do you hear me talking to you across the water, across the deep blue ocean, under the open sky? Oh my baby, I'm trying. Boy, I hear you in my dreams. I feel you whisper across the sea. I keep you with me in my heart. You make it easier when life gets hard. Lucky I'm in love with my best friend. Lucky to have been where I have been. Lucky to be coming home again. They don't know how long it takes waiting for a love like this. Every time we say goodbye, I wish we had one more kiss. I'll wait for you, I promise you.
to have been where I have been. Lucky to be coming home again. Lucky we're in love in every way. Lucky to have stayed where we have stayed. Lucky to be coming home someday. And so I'm sailing.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송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서울 종로구 수송동 조계사역 불교중앙박물관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10시 22분 조계사역 불교중앙박물관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화재를 진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등 3개 특검 법안의 법률 공포안이 심의 의결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의 신속한 수사 착수를 위해 특검 후보자를 최대한 빨리 추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검사 시절 친구를 통해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84조 해석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면서 헌법 해석을 법률로 강제하겠다는 주장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소재 모 육군부대 병사가 K2 소총을 렌터카에 두고 내렸다가 사흘 후 민간인의 경찰 신고를 전달받고서야 해당 부대에서 소총을 회수해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카자흐스탄 알마티 김상욱 통신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카자흐스탄이 최근에 골드 비자를 도입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카자흐스탄 외무부는 최대 10년간의 거주 자격을 부여하는 골드 비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요, 외무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 및 법적 보호 장치를 갖춰줌으로써 카자흐스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골드 비자 제도 도입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사실은 뭐 미국도 골든 비자 제도 도입한다, 뭐 이런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카자흐스탄도 뭐 이런 흐름에 같이 하는 것 같군요. 네, 카자흐스탄 외무부는 유사한 비자 제도는 미국, 유럽, 또 아랍에미레이트, 싱가포르 등지에서 국제적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으며 자본과 기술 그리고 영리 활동 등을 유치하는 효과적인 도구인이 입증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카자흐스탄에서 골드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요, 카자흐스탄 법인의 자본금 또는 이제 주식의 형태로 최소한 3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원화로 하면은 4억 5천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최대 10년간 거주하면서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 카자흐스탄은 구소련에서 독립한 초기 한 10여 년 동안은 외국인이 1년짜리 방문 비자로 와서 사실상 영주권을 받은 것처럼 모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넘어섰던 2000년대, 그 2000년대 이후 자국의 선한 비자 제도를 강화시켰고요. 네. 비즈니스 비자, 여행, 선교사 비자, 유학 비자,
치료, 고용 비자 등등 13개로 세분화된 비자 카테고리에 따라 철저히 비자 발급을 관리함으로써 주변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의 무분별한 이민을 제한해 왔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주변국이라 하면 사실상 중국을 이제 말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중국인들이 카자흐스탄으로 들어오는 걸 좀 꺼리는 분위기였나 봐요. 예, 카자흐스탄은 이제 중국 신장 지역과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고요. 예. 카자흐스탄 면적은 아시다시피 이제 세계 9위로 그죠. 땅이 매우 넓습니다. 그렇지만 네. 인구는 2천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인구 대국인 중국 사람들이 카자흐스탄으로 들어오는 것에 조금 공포심 같은 것들이 늘 이제 있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카자흐스탄 정부는 자국의 농업 활성화와 또 현대화를 위해서 토지 거래를 이제 허용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중국인이 이제 대규모로 카자흐 농지를 구입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중국인들이 이제 유입되면서 네. 카자흐스탄의 경제와 또 유통시장이 중국인에 의해서 장악될 수 있다 이런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 카자흐스탄 외무부 발표 자료를 보면요, 중국인들의 비자 및 영주권 발급 신청 건수가 줄곧 가장 많았습니다. 과거 카자흐스탄 당국은 이렇게 비자 발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이제 철저히 반려하는 형식으로 이제 이렇게 사실상 이민을 제한해 왔었습니다. 네. 이민을 제한해 왔다가 최근에 좀 변화가 생긴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정책은요, 카자흐스탄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중앙아시아에서 경쟁력 있는 투자처로 자림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좀 변화를 기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변화는 현재 현 토카예프 대통령이 되었던 2022년 이제 11월부터 이제 이렇게 이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대 대통령인 누르sultan 나자르바예프의 장기 집권을 이제 벗어나서 개헌을 거쳐서 현재 7년 단임제 이 대통령이 바로 이 현재의 토카예프 대통령인데요. 네.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에 정치와 또 경제개혁, 사회부장제도의 강화를 공약했었습니다. 그리고 토카예프는 자국의 산업구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카자흐스탄은 원유와 지하전이 풍부한 자원부국으로 알려져 있다 하면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외자 유치에 더욱 애써야 한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 실크로드 유적과 또 유라시아 유목 문화의 전통이 잘 보존되어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장점을 살려서 관광산업이 카자흐스탄 경제를 좀 추동해 나갈 것도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전에는 이제 중국인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이민을 막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중국인들에 대한 생각, 입장 같은 것도 좀 변화가 생긴 걸까요? 예, 그 이후 2023년에요. 네. 카자흐스탄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상호 무비자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중국 관광객들이 카자흐스탄을 아주 자유롭게 편하게 여행 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실제로 그 덕분에 이전까지 이제 흔치 않았던 중국 관광객들이 카자흐스탄의 주요 관광지에 크게 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알마티에도 시내를 둘러보면은 중국 관광객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일련의 조치의 연장선에서 이번에 골드비자 제도가 도입이 된 것이고요. 네.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자원부국이자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카자흐스탄으로 중국인들 비롯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기를 지금 현재 카자흐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카자흐스탄 방문하는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늘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숙박시설 이용 기준으로요. 2024년 작년 경우에 네. 전년 대비 12% 성장했고요. 올해는 지난달 4월 8일부터요. 네. 국내의 저가 항공이 그 인천 알마티 직항 노선을 또 취향함에 따라서 눈에 띄게 한국 관광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네. 또 특히 오는 7월부터는 부산과 알마티 직항 노선이 개설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여행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카자흐스탄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한국과 카자흐스탄을 연결하는 직항편이 일주 주 17회 운항되고 있고요. 네. 카자흐스탄은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30일 무비자 입국 제도를 이제 시행 중인데요. 향후 주 40회까지 또 이 직항편이 확대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양국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일본 정상과 잇따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미국의 관세 전쟁, 또 격화되는 미중 대결, 이런 국제 외교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새 정부 앞에 놓인 외교 현안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글로벌 이슈 시간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전화 통화에서 두 정상이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지난 6일 오후 10시, 미국 동부 시각 기준으로는 그날 오전 9시에 통화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날 취임했으니까 취임 4일째에 통화한 거죠. 네. 애초에는 뭐 취임 당일날 통화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좀 더 지나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통화에서 두 정상은 크게 뭐 두 가지를 좀 얘기한 것 같아요.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관세 협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 트럼프가 이 대통령을 미국으로 초청해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자. 뭐 이 정도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네. 양국 정상이 인사를 위한 첫 통화였기 때문에 아주 외교적인 프로토콜에 상당히 의견에 충실했던 것이고 통화 자체에 의의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통화가 취임 사흘 만에 이루어진 점,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통화 이후에 뭐 어떤 공식 발표가 없었다. 그래서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약간 뭐 그런 네. 뒷얘기도 있더군요. 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날 통화를 했고 미국 대통령과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이튿날 통화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좀 늦었다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통화 시점을 갖고서 뭐 큰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이 대통령은 요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고 또 탄핵이 되고 뭐 네. 또 탄핵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한미 정상 간 접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죠. 양국 간 현안이 누적된 상태에서 통화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외교가에서는 즉흥적인 성격의 트럼프 대통령과 그냥 막바로 통화하는 것보다 좀 충분히 시간을 갖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좀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또 통화 뒤에 미국 측에서 성명이나 보도자료 혹은 대변인 브리핑, 소셜미디어를 통한 공식 발표가 없었다. 뭐 이런 지적이 있어요. 네. 이 때문에 트럼프 쪽이 한국 쪽을 무시하거나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특히 백악관 대변인이 한국 대선이 끝나자마자 논평을 했는데 네.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다 하면서도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을 우려하고 있어 이에 반대한다. 뭐 참 상당히 서로 안 맞는 논평을 해서 네. 이런 것과 얽혀서 뭐 트럼프 정부가 뭐 이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뭐 곱지 않은 시각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백악관과 트럼프가 모든 정상과의 통화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 네. 그래서 이번 경우를 이례적으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특히 트럼프는 자신이 홍보할 것이 있거나 원하는 메시지가 있을 때의 통화 내용을 보통 공개합니다. 네, 네. 자기가 유리한 것만. 예를 들어서 트럼프는 지난 4월 8일 한덕수 우리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하고 난 뒤에 네.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논의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한테 상당히 불리한 얘기죠. 그렇죠. 방위비 더 내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 그럼 뭐 그렇게 보면 참 이런 말 듣는 것보다 잘 아무 말 안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지. 네네. 그런데 딱히 이제 홍보할 내용은 없었다. 그렇죠. 이렇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원하는 홍보와 메시지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태도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거죠. 이 정부에서 할 일이 태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이 뭐 통화 내용을 놓고서 SNS나 뭐 발표를 통해서 뭐
방위비 분담금 관세 이런 현안을 계속 보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미 정상 통화 결과를 미치게 발표하는 것에 대한 큰 의미는 들 필요는 없고 이번 통화를 갖고도 뭐 늦게 했다, 뭐 미국에서 아무 발표가 없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협상력에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이재명 정부를 좀 어떤 외교 정책 같은 것들을 좀 지켜보겠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그렇죠. 건 괜찮을까요? 약간 로키의 행보로 볼 수 있겠죠. 네. 앞서도 말했지만 이는 이재명 정부를 뭐 부정적으로 보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국도 그동안 개헌과 탄핵으로 한국 정상이 없는 상태니까 그렇죠. 충분한 접촉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또 네. 한국이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권으로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될 자기도 좀 뭘 재량해 봐야 되겠죠. 네. 무엇보다도 트럼프 행정부 대정책의 기조에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고 네. 이 관세를 고리로 해서 상대국에게 방위부 등 부담을 전가하려고 하고 네. 그리고 또 중국과의 대결에서 역할을 부여하고 또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축이 지금 트럼프 대정책에 뒷받침하고 있는데 축인데 네. 이렇게 본다면 백악관 대변인이 한국 대선이 공정 자유롭다면서도 중국 영향에 우려한다. 이런 형용 모순적인 논평을 내는 것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즉 네. 상대국에게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강요하려고 하는 거죠. 역할을 강요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굳이 이번 정상통화에 의도가 있었다면 아마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이런 사안에 대한 입지를 하기 위해서는 지켜보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그 세 가지 축 가운데 가장 시급한 건 이제 관세 협상이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세 가지 축을 갖고 보면은 우리나라에 원하는 것 첫째는 관세 협상, 네. 방위비 부담, 그렇죠. 또 대중국 대결에서 역할 강화 이 세 중인데 특히 이 중에서도 관세 협상이 제일 시급한 예. 거겠죠. 뭐 정상이 통화해서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관세 협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뭐 일단 이게 자체는 외교적인 용어로 보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놓고 크게 두 가지 견해가 현재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네. 하나는 미국과 신속하게 관세 협상을 타결지어야 한다. 주로 보수 정부 진영 쪽에서 이렇게 했고 한독수 전 권한 대행이 이런 입장이었죠. 다른 하나는 중국, 유럽, 일본 등 이런 주요 국가들이 미국과 협상하는 거 타결하는 걸 보고서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네. 의견이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관세 협상을 서두르는 쪽은 그리고 입장이 다급한 쪽은 미국입니다. 트럼프는 자기가 부과했던 전 세계 상대했던 상호 관세를 지난 4월 9일에 전격적으로 철회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90일간 유예 발표를 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종료 시한이 이제 7월 초입니다. 7월 초죠. 한 달 정도 좀 남은 거예요. 네, 남지. 네. 한 달 남았는데 현재 미국은 영국하고만 관세 협상을 성과시켰습니다. 나머지 아주 사실 성과가 진행이 안 없습니다. 됐죠. 네. 성과가 없습니다. 영국과 타결했다는 협상 자체를 사실 보면은 틀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또 협상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상호 관세를 유예한 것은 시장의 가장 큰 이유가 시장의 부정적인 반응 때문이죠.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나자마자 한 사나흘 동안 달러, 증시, 미국 국채가 모두 삼중 폭락하는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해서 이러다가 금융시장이 거의 낙아웃되는 것이 아니냐, 완전 그렇죠.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 우려가 났습니다. 서둘러서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유예시켰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다시 안 돼갖고서 트럼프가 자기가 허풍치는 대로 경고하는 대로 상호를 다시 부과한다. 시장은 더 격렬하게 부정적으로 반응하겠죠. 이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관세 협상을 시간이 쫓기면서 해야 되는 현재 입장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가장 순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겉으로겠지만요. 일본도 네. 워싱턴에서 6일 날 이틀간 5차 협상을 벌였는데 네.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6차 협상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거 뭐 과연 7월 초까지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미국 중국과 협상에 무기가 쏠리면서 지금 미국이 중국과 협상에 무기가 쏠리면서 네. 미일 협상에 영향이 투여가 안 된다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미국은 중국 때문에 일본과 협상에 영향을 집중 못하고 일본은 또 미국이 중국과 협상을 보면서 우리가 왜 여기다 투여해 하면서 안 하는 거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군요. 이 때문에 상호 관세 이유가 끝난 7월 초까지 주요국가의 협상이 타결될지 좀 약간 회의적이고 트럼프도 사실 상호 관세 유예가 더 연장될 수 있다는 시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번 미국이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의 큰 틀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미국이 중국, 유럽, 일본 등 이런 주요 국가들과 어떻게 협상하고 타결해야 하느냐에 따라 큰 그림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로서는 이들 주요국의 움직임을 보면서 한 반발짝 뒤로만 좀 따라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도자는 반발짝 앞서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반발짝 뒤로 나가서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가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굳이 앞서 나갈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고. 자, 또 한 가지가 이제 방위비 부담 관련해서 주한미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 이제 관세 협상을 하면서 자기가 그 상대국에 원하는 걸 다 끼어 팔기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과 협상에서 보니까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공급망을 축소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주한미군 주둔비를 부담하고 한국의 방위비를 인상하라 뭐 이런 요구를 할 것 같죠. 물론 관세 협상 테이블에서 하지는 않겠죠. 네. 전반적으로 연계시켜 가면서 이제 이걸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요구 어떤 점들을 요구할까요? 트럼프의 일단 대외 정책의 기조를 한번 먼저 봐야 되겠죠. 트럼프 행정은 해외 문제와 분쟁에서 미국의 개입과 축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대중국 대결에 국력을 집중하겠다 이런 거여서 그래서 해외 주둔 미군 전력을 축소 혹은 재조정하고 해당 국가에게 역할을 더 부여하고 강화시켜 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에게는 주한미군 재조정 및 성격 변화 즉 병력을 좀 축소하고 그 주한미군 주둔의 성격을 대중국 대결 쪽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조지 부시 전 행정부 때부터 주한미군을 다른 해외 문제에 출동시킬 수 있는 신속 기동군 역할을 부여하고 그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네. 현재 트럼프 행정부 국방정책의 브레인이라 할 수 있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은 주한미군의 성격을 대중국 견제와 대결용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구체적인 어떤 움직임이 나온 게 있습니까? 움직임이 뭐 말하는 것도 움직임이다 보면 움직임이죠. 예. 뭐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15일 날 하와이에서 한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다. 이건 베이징 가까운 뜻이 아니라 베이징에서 가장 가까운 미국의 동맹국이다. 그렇죠. 이런 뜻이죠. 네네. 그래서 그러면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이나 고정된 항공모함 같은 존재다. 상당히 센 발언입니다. 그러네요. 북한, 러시아, 중국 지도부의 셈법을 바꾸고 미국에는 선택지를 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대항하는데 필요한 불침 항모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불침 항모라는 표현은 상당히 오랜 역사가 있는 표현인데 1980년대 때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대소련 강경책을 몰아붙일 때 그때 일본에서도 나카스나 야스히로라고 상당히 보수 강경 우파 총리가 들어섰습니다. 네. 이때 일본은 대소련 일본 열도 불침 항모로 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일본 열도 전체가 소련에 맞서는 항공모함이 되겠다.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 되겠다 이런 뜻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소련이 발끈해 갖고서 일본 열도라는 불침 항모는 아마 1시간 내에 가라앉아 버릴 거다. 이런 식으로 아주 거친 문제를 퍼붓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는 발언을 갖다가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 거죠. 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역할이다. 불침항모다. 네. 하여튼 그래서 브론스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초점은 북한 격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도 했고 또 세뮤엘 파파토 이 인도 태평양 사령관도 상원 청문회에서 지난 10일입니다. 주한미군이 러시아와 중국을 억제할 수 있다는 의견을 펼쳤습니다. 즉 한국이 이제 중국과 러시아와 대항하는데 역할을 부여받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피트 헤그세스 장관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방위비 부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달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 이건 아시아 안보회의라 하는데 보통 샹그릴라 대화라 합니다. 네. 미국은 공산 중국의 침략을 저지하는 쪽으로 전략을 재설정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결코 물러날 수 없다. 그리고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중국에 종속되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전제적인 발언을 해놓고서 독일도 방위비를 갖다가 5% 인상한다고 약속하는데 중국이란 더 큰 적을 맞서고 있는 이네 아시아 국가들이 왜 방위비를 인상 안 하냐. 방위비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한국은 방위비 인상하고 중국과 러시아 대결에 나서라. 이게 지금 트럼프가 한국에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네, 이제 막 출범한 새 정부로서는 압박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곤혹스럽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기어코 주한미군의 역할을 변경하겠다 하고 한국에게 까지도 대중 대결의 역할을 부여하게 한다면 우리로서는 적어도 미중 분쟁이나 대만 유사시 사태 때
우리가 말려들어간 것을 막는 쪽으로 마지막 최후의 방어선을 쳐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건 당장 이루어질 문제는 아니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지 않는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 문제를 갖고 시끄럽게 해서는 당연히 안 될 것이고 또 로케로 가져가야겠죠. 네. 어쨌든 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을 안보의 기본축으로 하고 더욱 유지 강화시키겠다. 그리고 한미일 혁명을 유지하겠다. 북한과는 긴장과 대결을 축소하고 대화와 교류 쪽으로 방향을 틀겠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도 관계를 개선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한미도 실용주의 입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어쨌든 우리로서는 한미동맹이 건전해야 대중국 관계에서도 레버리지 이른바 협상력이 생기고 그렇죠. 또 대중관계가 원활해지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말도 하고 또 협상의 공간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관계를 잘 유지해야겠죠. 네, 줄타기를 정말 그야말로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일단 오는 15일이죠.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을 받았고 또 나토 정상회의에도 참석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두 외교 무대에 참석하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다져야겠죠. 다정해서 특히 서방층의 가장 중요한 정상회의가 G7인데 여기에 참가한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열흘 만에 아주 빅 이벤트 외교 행사에 그렇죠. 참가하니까 어쩌면 뭐 좋은 기회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또 네. 트럼프 이후 G7 회원국들은 미국에 불만이 많고 과거처럼 미국을 따라가는 일사불란한 모임이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충분히 가서 우리도 공간을 확보하고 입장을 갖다 개진하고 할 공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나토 정상회의는 윤석열 정부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으로 상당히 그렇죠. 한국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윤석열 정부가 덜컥덜컥 그냥 막 참가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상당히 회의적이라서 그런 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참가도 상당히 부담이 적어질 거고 또 서방 쪽과의 원칙적 가치에서 보조를 맞추면서 실용과 이익을 지켜내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인연과 가치 때문에 외교 영역을 갖다가 제한해서는 좀 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참 근데 어려운 그렇죠. 일이죠? 참 어려운 문제죠. 쉽지는 않은 문제죠. 예, 과제가 네. 앞으로 남아 있는 것 이건 같습니다. 말로는 되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예.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히 정하고 로키로 가져가면서 알겠습니다. 행동을 네. 취해야겠죠. 한겨레 신문 정혜기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